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페스 코리아 정성기 강사입니다. 저와 같이 그 1, 2과목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자문인력 시험은 대부분이 현업 종사자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업무 시간 외에 이제 짬짬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본서 과정에 또 이제 여러분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예, 환영하고요. 또 이제 격하게 지지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핵심 강의 또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만 원하시는데, 예, 이게 커트라인이 70점이기 때문에, 예, 제대로 공부하셔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기억도 오래 남기 때문에, 예, 잘 선택하셨고요. 우리말에 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 자체가 반은 지난 거고요. 이제 나머지 반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반이 굉장히 길고 어려우실 거예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제 파생 상품 공부하실 때는 이게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리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예, 이해를 잘하면은 이제 저절로 대부분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예, 나중에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 선택한 거, 예, 원리를 좀 깨우쳐야 되겠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서 과정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 교재 준비되셨죠? 협회가 발간한 교재. 예, 그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이제 1과목 내용을 다룰 텐데, 이게 이제 장내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이에요. 그러면 크게 이제 선물이 있고 옵션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요것도 기초 자산에 따라서 뭐 주식 관련이다, 통화다, 상품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전체 1과목에서 25문제 출제되는데 선물이 13개 출제되고요. 옵션이 12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교재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이 이거 이제 다 읽어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꼭 복습하실 때 봐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설명도 드리고 교재도 또 체크도 해드릴 테니까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그 챕터 1이 이제 맨 앞에 이제 선물이 뭐고 옵션이 뭔지 이제 개요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 장내 파생 상품의 개요, 교재 피셨죠? 파생 상품이 뭔지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파생돼 나왔다는 건데요. 주식이다, 채권이다, 뭐 또 외화다. 여기서 이제 파생돼 나온 건데, 이 파생 상품은 크게 이제 그 거래 기법에 따라 4가지가 있습니다.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옵션, 수합. 이 선도를 영어로 포워드라고 얘기하고, 요거 이제 퓨처스라고 얘기합니다. 안 써도 이제 교재에 나옵니다. 포워드, 퓨처스. 근데 요 2가지는요, 예약 거래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사고 팔겠다고 예약만 해놓고 지금은 계약만 맺는 거죠. 그럼 미래에 돈 주고받고 물건 주고받는 이런 이제 예약 형태인데, 차이점은 이게 먼저 나왔는데 선도 거래는 장외에서 1대1로 거래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위험이 크다 보니까 거래소로 옮겨온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내, 그러면 이제 선물이 되고, 옵션은 이 자체가 영어인데 이제 선택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를 이제 매매하는 거예요. 살 권리면 콜 옵션, 팔 권리는 풋 옵션 이렇게 부르죠. 권리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권리 행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옵션의 특징인데, 이것은 장내, 장외 다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합은 교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건데 교환하는데, 금리 또는 이제 통화, 이제 이런 이제 통화 수합이다, 금리 수합이다 이런 게 있고요. 이 수합은 장외에서만 거래돼요. 그래서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놓으시고요. 이 중에 이제 장내니까 주로 이제 선물하고 장내 옵션 다루는 거거든요. 표준화해놓고 거래하는 이 파생 상품을 지금 어디에 활용하고 있냐면, 뭐 크게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원래 이 파생 상품은 리스크 관리하려고 나온 거예요. 위험 관리하려고. 이걸 갖다가 이제 해지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해지 거래라는 게 있는데, 이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선물로 해지할 때하고 옵션으로 해지할 때하고 좀 효과 면에서 다르거든요. 요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 파생 상품을 활용하면요, 다양한 투자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 때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다양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방향 맞추는 방향성 전략도 있고요. 또 변동성 전략도 있어요. 또 차익거래 전략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전략들이 있다. 방향이라는 건 뭐예요?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매수 매도하는 건데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다 방향성 상품이거든요. 근데 변동성이라는 건 주가가 급변할 때 자산 가격이 또는 횡보할 때 이런 데 투자할 수도 있고 차익거래는 위험 없이 작은 이익을 이제 얻고자 할 때 이런 다양한 여기 이제 파생 상품 아니면은 이런 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예 이제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 나오는 상품들 보면 이제 파생 상품이 많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구조화 상품이라는 게 있죠. 구조화되어 있는 상품. 수익 구조가 딱딱 정해져 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ELS입니다. ELS. 주가연계증권. 요거 여러분 느낌 오시죠? 주가가 어디까지 가면 원금 주고 비례적으로 수익 주고 금발 보면 뭐 리베이트만 주고 이런 상품을 만들 때는 파생 상품이 결합이 돼야 돼요. 예,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은 요거 판매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파생 상품이 많이 활용되고 지금 파생 상품 모르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1절부터 봐보죠, 여러분. 파생 상품의 개념,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 줄에 파생 상품을 이제 영어로 디리버티브즈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디리버티브라는 게 파생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기초자산 가격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이다. 파생 상품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주가다, 금리다, 환율이다, 상품 이런 가격 변동 리스크. 예, 요거 관련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옆에 신용 리스크 관련된 신용 파생 상품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다 공부할 겁니다. 다 공부해야 돼요. 마치 이제 A부터 Z까지 파생 상품에 대해서 준 전문가가 되는 그 정도 분량이에요. 자, 이제 우측에 가보시면 파생 상품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걸 얘네들 이제 손익 구조에 따라서 그게 이제 선도형 상품이다, 옵션형 상품이다, 유형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성형 상품이다. 이 선도형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요. 손익 구조 자체가 이 상품 구조 자체가 선형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선형. 선형이라는 건 이런 거죠. 자, 이제 자산 가격이 움직일 때 이렇게 요 가격 대비 올라가면 이익, 무한이익, 무한손실 또는 떨어질 때 무한이익, 올라가면 무한손실 이렇게 이제 선형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요 네 가지 중에 선도, 선물, 수합은 다 선형 구조예요. 비례적으로 이익 나고 비례적으로 손실 나고. 그래서 이제 선도형 상품이다 이렇게 분류하고요. 이거는 이제 손익 구조 자체가 비선형이라는 거예요. 꺾인다는 거죠. 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손익 구조가 나옵니다. 이익 계속 볼 수 있고 손실은 제한할 수 있고 이렇게 비대칭 꺾여요.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콜 옵션 또는 이제 풋 옵션. 살 권리, 팔 권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 상품 중에서 캡, 플로, 이것도 우리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나오면 다 옵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옵션형 상품이다. 합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두 개를 결합했다는 거예요. 파생 상품은 이게 좋아요, 여러분. 뭔가를 결합하면 새로운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색깔을 만들어낼 때, 만약에 연두색이 없으면 녹색하고 초록색하고 노란색 섞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 선물 옵션, 선물과 옵션이 결합된 거예요. 옵션은 옵션인데 이제 선물을 사고 파는 옵션이다 이런 뜻이 돼요. 또는 뭐 수합션, 수합션은 수합과 옵션이 결합된 거거든요. 이것도 다 이제 공부할 텐데 지금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별표 칠 정도는 아니고,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별표 이렇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교재를 좀 간단하게 체크해보죠. 1번에 선도형 파생 상품 그러면 선형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어떤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첫째 줄에 선도, 포워드라고 되어 있죠. 선물, 퓨처스, 그러니까 미래인데 S를 붙여서 이제 미래를 사고 판다 이런 뜻이에요. 수합, 요 세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고, 옵션형 파생 상품 그러면 이제 비선형 구조죠.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콜 옵션, 그 옆에 풋 옵션, 또 캡, 플로,
이건 이제 금리 옵션 상품인데 이런 것들이 옵션 구조를 갖고 있고 합성이라는 것은 결합한 거죠. 첫째 줄에 선물 옵션 그리고 그 밑에 줄 수옵션. 네,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절로 갑니다. 장래 파생 상품의 경제적 기능 별표 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앞에 파생 상품이 아니고 장래 그랬으니까 선물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여러분. 장래 파생의 대표 선수 그러면 선물을 떠올리세요. 퓨처스. 무슨 선물. 얘가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경제적 기능이니까. 자, 거기 이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파생 상품은 다 리스크 관리하려고 나왔는데 리스크 여기 전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가. 여기를 리스크가 소멸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 파생 상품, 선물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할 때 리스크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전가 또는 이전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게 있다. 미래 가격 발견 기능. 여러분, 선물은 미래를 사고 파는 거죠. 지금 사고 파는 걸 우리가 현물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에 사고 팔겠다고 예약만 해놓는 게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그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미래 가격을 대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래 가격 발견 기능. 세 번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건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 시장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진입장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돈이 많든 적든 주로 선물은 소액으로 이렇게 표준화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부가 다 돈 벌 수 있어요.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부자 될 수 있다. 잘만 투자하면. 네 번째, 시장 자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파생 상품 거래할 때는요, 비용 또는 이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매매할 때 우리 수수료 같은 게 이제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좀 저렴해요. 수수료가 저렴하고 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돈이 다 있어야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증거금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 보증금만 내고 적은 돈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효율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4가지. 자, 교재 꼭 읽어보셔야 될 내용만 좀 체크를 해보죠. 첫 번째, 리스크 전가. 전가가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줄 끝에 파생 상품 시장은요, 리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 그걸 이제 해저라고 이렇게 부르고, 리스크를 떠안는 사람을 스페큘레이터. 이게 이제 투기 거래자들이에요. 간에 리스크가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해저들의 위험을 갖다가 투기 거래자가 받아내는 거예요. 자, 거기 그 제목 맨 밑에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리스크는요, 해저로부터 투기자로 전가될 뿐이지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을 주의하시고요. 리스크 소멸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시장의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는데 그 주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걸 이전할 때 선물 이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 가격 발견 기능도 있는데 첫째 줄 보겠습니다. 미래 상품 가격에 대한 예측에 근거해서 거래하는 게 선물이다. 미래 가격. 그런데 우측 페이지 첫째 줄 끝에 자, 미래 시장 가격을 언제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그 말. 그러니까 미래 가격 발견 기능이 있긴 있지만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하는 거다. 세 번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그랬어요. 맨 밑에 두 줄만 보겠습니다. 또한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거기 다수의 시장 참가자가 경쟁함에 따라서 독점력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재분배된다. 집중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시장 효율성이 또 제고된다. 맨 밑에 줄에 보니까 현물 시장에 비해서 적정 가격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감되고 파생상품 시장에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장래는 굉장히 거래량이 많아서 노력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거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가지고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이런 이제 순기능,
순기능을 갖고 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3절 가봅니다. 장래 파생 상품의 메커니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래 파생 상품의 요거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요 네 가지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좋은 측면을 부각시킨 건데 이제 특징. 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저것도 별표 치겠습니다, 여러분. 묶어갖고 나올 수도 있고 별도로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장래니까 뭐예요?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하는 거거든요. 선물은 거래소란 말이에요. 자, 제목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표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애는 표준화가 안 돼 있는데 장래는 표준화되어 있다. 자, 6줄 밑에 봐볼까요, 여러분? 표준화하는 이유가 나와요. 선물 계약의 표준화는 선물 시장 참여자라 하여금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 유동성을 높인다. 거기다 박스 치세요. 높임으로써 선도거래, 이건 이제 장외거래 아닙니까? 이거와 달리 거래 시마다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없다? 없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키는 이유는 투자자한테 이렇게 거래하겠다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게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거래소 안에는요, 청산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청산기관에 의해서 채무 이행이 이루어져요. 장외 거래할 때는 내가 1대1로 해야 되니까 상대방 신용을 보고 거래해야 된다 그러면 장래는 거래소만 상대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거래소가 자동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소가 채무 이행을 보증해준다. 자, 우측 페이지 첫째 줄 보겠습니다. 거래소는요,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소, 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달라. 자, 이 안에 청산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이제 클리어링, 깨끗하게 만드는 데다 이런 뜻이에요. 클리어링 하우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청산기관이 매수자와 매도자 중간에 거래 상대방 역할을 맡아서 계약 이행을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죠. 예, 그냥 거래소라고 봐도 되고 그 안에 이제 청산기관을 따로 두고 있다. 매수자, 매도자, 상대방이 대주는 거다. 자,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죠, 여러분. 그 가로 3번의 결제 안정화 제도, 그거 세 줄 위에 끝부분. 청산기관이 결제 이행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파생상품 거래할 때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선물이니까 없겠다. 장래니까. 장애는 있는데 장래니까 없겠다. 이해되시죠? 또 장래는 거래소는 결제 안정화 제도라는 걸 두고 있어요. 이게 파생상품 자체가 여러분 고위험군 상품 아닙니까? 가장 위험이 높은 이제 고위험 상품, 고수익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기 때 이렇게 주고받으면 너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이 커요. 상대방이 이제 파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주 주고받아요. 그렇게 이제 안정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별표 치고요. 여기 세 가지 제도가 있어요. 결제 안정화 제도.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계약을 맺고 이제 만기 때 돈을 주고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 네 줄 밑에 보면 제목 네 줄 밑에 결제 불이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세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매매 제도를 두고 있어요. 거래소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주식처럼 초단위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원래 이게 계약이니까 만기 때 이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장래는 초단위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쉽게 포지션 청산할 수 있다. 자, 밑줄을 거보죠. 맨 밑에 줄. 반대매매라는 게 그러니까 최종 거래일, 그걸 이제 만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거래 당사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반대매매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초단위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일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매일매일 손익을 주고받는 거예요. 한 번에 주고받으면 큰 돈이 되니까. 일일정산. 네 줄 밑에 보겠습니다. 전일 정산 가격하고요. 당일 정산 가격. 그러니까 선물이든 옵션이든 가격이 시장에서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일 가격과 당일 가격.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날 결제를 해줍니다. 이걸 이제 일일 정산 제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 내가 샀어요. 오늘 상한가 쳤어요. 기분 좋죠? 하지만 계좌에 돈이 들어옵니까? 처분해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 선물 가격이 변했다. 그럼 매일매일 거래소가 강제로 정산하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청산하지 않고 포지션을 갖고 있어도 매일 이익 났으면 돈이 그 다음날 통장에 들어와요. 손해 났으면 돈이 빠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매일 정산함으로써 크기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선물 투자를 해보시면 저도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과거에 선물 옵션 다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아주 딸 때는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 오늘 딴 만큼 그 다음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거 뺐으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만 보지만 그럼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자, 세 번째, 또 안정화 제도의 일환으로 이제 증거금이라는 걸 봤습니다. 자, 미래에 사겠다고 예약만 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기 때 가서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배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보증금을 받아놓습니다. 거래소는 계약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금 받아놓는 게 증거금이에요. 그럼 우리 그 부동산 거래할 때, 주택 거래할 때 그렇죠? 계약을 오늘 맺고 뭐 한 달, 두 달 후에 이제 입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딴소리 못하게 계약금 일부 내는 거 있죠? 그거하고 유사한 게 증거금. 영어로 이제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 증거금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거금 제도 두 번째 줄 끝에 장래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거래자가 투자자죠.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 예치하는 일종의 담보금이다. 또는 이제 보증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증거금을 얼마 내야 되냐?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는 계약금 한 번만 내면 되지만 이 선물 투자할 땐 그렇지가 않습니다. 증거금 처음에 내고 부족하면 또 내야 돼요. 자꾸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은 최초 계약을 맺을 때 한 계약당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 이제 내야 되는 걸 개시증거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초 거래할 때 맡기는 보증금, 그걸 개시증거금. 그런데 계약 체결 후에 계좌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일종의 마지노선, 그걸 유지증거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시증거금을 냈지만 그게 일정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또 내야 되거든요. 그 이제 그 선을 이제 유지증거금이라고 부르고 통상 개시증거금보다 좀 이제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산상으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교재에는 뭐 3분의 2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유지증거금. 그러면 그 밑에 일일 정산 결과 계좌의 잔액이 유지에 닿던 거로 비슷해요. 유지 밑으로 떨어지면요. 마진콜을 통보해요. 증권회사가. 그러니까 마진이 증거금이고 콜이 요구하는 거니까 고객 지금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또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청산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는 거죠. 증거금 요구. 그걸 마진콜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자 우리나라 제도는 이길 12시까지 추가 증거금을 납입해야 돼요. 추가 증거금을. 어디까지 넣어야 되냐면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 추가 증거금은 반드시 또 현금으로 내야 돼요. 현재 제도가 그래요. 그래서 용어가 3개 있죠, 여러분?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자, 요거 중요한 파트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선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처음에 내는 게 개시증거금인데 100을 냈어요. 근데 유지증거금은 만약에 75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요 밑으로 떨어지면 또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증거금 잔고를 봤더니 좀 손해를 봐가지고 지금 60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에 100을 냈는데 잔고가 60 남았어요. 그러면 얘는 마진콜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마진콜 당합니다. 요 밑으로 떨어지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증거금을 내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야 되냐면 반드시 여기까지 채워 넣어야 돼요. 요 차를 40을 내야 되는 겁니다. 40.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요. 그래서 계약 불이행을 사전에 방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금 제도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러분 요거를 80 남았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20 줄어들었지만 마진콜은 안 당해요. 요 밑으로 안 떨어졌으니까. 75일 때도 안 당합니다. 요 미만이 될 때 이제 여기까지 채우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 뭐 현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 거래소 규정 4과목일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시험이 나는 거고 여기선 원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는 결제 안정화 제도로서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선도거래 같은 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는데 여기다가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4번 뭐 가격 제한폭을 두고 있다. 실제로 이제 놨던 건데 그럼 이거는 목적이 달라요. 결제 안정화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달라요. 이거는 목적이. 이거는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 제한폭을 두는 거지 요거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장래 파생 상품 구성 요소. 자, 여기는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냐 이제 그걸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아, 장래는 표준화해 놨다 그랬죠? 그럼 이제 표준화해 놓은 내용들. 물론 여러분 첫째 줄 잠깐 보겠습니다. 장래 시장은요. 국가별 또 선물별 취급 상품별로요. 자국 실정에 맞게끔 각각 다르게 표준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공통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어떤 걸 표준화해놔야 된다? 제일 먼저 거래 대상. 이게 다른 말로 기초자산. 그러니까 뭘 사고 파는 파생 상품이냐 이거죠. 기초자산. 첫째 줄에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 만들면 됩니다. 흔히 파생 상품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안 만드는 것뿐이에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제한은 없고 다만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장래 파생 상품 거래 대상으로 주로 이제 거래가 잘 되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 거래 대상 그러면 그 줄 끝에 주가 지수 상품이 있고 그 밑에 줄 중간에 금리 상품이 있고 그 밑에 줄 중장기 채권을 사고 파는 상품도 있고 그 밑에 줄 통화를 사고 파는 달러다 유로하다 이런 통화 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금 같은 일반 상품도 있다. 농산물 금 이런 건 이제 다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워밍업이다. 두 번째 또 계약 단위를 표준화해 놓습니다. 계약 단위. 첫째 줄에 보니까 기본 거래 단위로서 한 계약의 크기 한 계약 단위로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그리고 파생 상품은 수량을 계산할 때 한 주, 두 주, 주라는 표현을 안 써요. 한 계약, 10계약 이렇게 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크기, 사이즈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표준화해놨다는 거예요. 자, 두 줄 밑에 중간에 예를 들어 있죠,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세요. 자, 미국에서 거래되는 T본드 선물 같은 경우는 한 계약이 10만 달러를 사고 파는 거예요. T본드 10만 달러치를. 유로 달러 선물 계약은 100만 달러로 정했고 우리나라 국채 선물은 한국 국채 선물은 1억으로 정했어요. 한 계약의 가치가 1억을 사고 파는 거예요. 달러 선물은 10,000달러. 또 코스피 100 선물은 지수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때 25만 원을 곱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표준화해놨다. 이거 하나하나 다 이제 공부할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너무 자주 말씀드리죠. 어차피 뒤에서 다 이제 알게 됩니다. 또 이제 큰 틀에서 결제월이라는 걸 정해놨다. 만기를 얘기하는 거죠. 첫째 줄 앞부분에 만기가 있다. 그러니까 저 주식이라는 거 여러분 영구히 거래되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되지 않으면 영구히 거래되는데 선물은 다 만기가 있어요, 여러분. 뭐 최대 1년, 2년 이런 식으로 만기되면은 끝이에요. 근데 이제 만기 때 그 첫째 줄에 실물 인수도 하는 것도 있고 현금 결제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물 인수도는 말 그대로 실물을 주고받는 거고 그거 귀찮으니까 그냥 돈으로 선물 가격 변한 걸 돈으로 정산하자. 현금 결제. 현금 결제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용으로 이제 하나하나 우리 공부할 때 이게 실물 인수도 하는지 현금 결제하는지 이거는 꼭 외워야 되겠습니다. 통상 만기를 정할 때요. 거기 세 줄 밑에 중간에 보니까 가로 있죠? 3, 6, 9, 12 이렇게 정해요. 표준화시킬 때. 그러니까 1월, 2월물, 1월달, 2월달에 만기되는 건 없고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정해놨다. 그 이유 없습니다. 그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가격 표시 방법도 표준화되어 있는데 가격 표시 두 줄 밑에 중간에 예를 들어보면 유로 달러 선물은 100에서 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가격을 만들었고 T본드나 우리나라 KTB 선물은 채권 가격이 거래되는 건데 또 그걸 100원당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액면 100원의 가치. 왜냐하면 1억짜리지만 공을 다 표시하면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100을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하고 환산해서 이제 실제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뭐 이와 같이 다 가격 표시 방법도 다 정해놨고 또 최소 가격 단위. 가격이 얼마씩 변하냐 이걸 틱이라고 부르죠. 첫째 줄 끝에 최소 가격 변동폭 이런 것들도 다 달라요. 두 줄 밑에 끝에 예를 들어 유로 달러 선물의 한 틱은 돈으로 환산하면
6.25달러가 되고 T본드 선물은 15.625달러가 되고 우리나라 국채 선물은 10,000원이 되고 코스피 200 선물은 12,5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놨다. 6번째, 일일 가격 제한폭이라는 게 있다. 이것도 표준화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이게 변동성이 커지고 과열이 생기니까 가격 제한폭을 두는데 우측 페이지 첫째 줄 보겠습니다. 첫째 줄 끝부분에 시장이 과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 제한폭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결제 안정화 제도 차원이 아니고 과열 방지 목적으로 가격 제한폭을 두는데 그럼 모든 선물이 다 가격 제한폭을 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가격 제한폭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선물 같은 경우는 채권은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관련 상품들은 이제 둡니다. 변동성이 커서. 그렇게 역시 차별화되어 있다. 마지막에 이제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 여러분 이제 거래량을 카운트할 때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계약, 두 계약 이렇게 계약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거래량, 이제 볼륨이라는 게 뭐냐. 매도한 사람도 있고 매수한 수량도 있잖아요. 그럼 거래소가 오늘 현재 매수한 게 몇 계약이고 매도한 게 몇 계약인지 그 누적시켜서 이제 세물하는 게 거래량인데요. 그럼 매수한 거, 매도한 거 합하는 게 거래량이 아니죠,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쪽 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한쪽 수량만을 표시한다. 합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매수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매도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일치해요. 그래서 한쪽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래량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파생 상품에만 있는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결제 약정 좀 알아두세요. 개념을. 영어로 오픈 인터레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오픈돼 있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거예요. 자, 미결제 약정이 무슨 뜻이냐면, 자, 어느 특정일 현재 만기 도래에 의해서 실물 인수도 또는 반대 매매에 의해서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매도 또는 매수 포지션의 총합. 사실 이것도 한쪽 수량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총합이라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게 표시를 해놨네요. 한쪽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산하지 않고 남아있는 포지션, 그 계약수.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과 똑같이 선물도 초 단위로 단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2월할 수도 있습니다. 2월할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거래소는 정산을 해야 되니까 오늘 현재 매수 수량을 갖고 있는 계좌. 단타를 했다 그러면 없겠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수량. 이거를 미결제 약정이라고 불러요. 결제가 안 됐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선물 가격에 노출되니까, 그래서 이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오픈 인터레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미결제 약정 수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보면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추세가 전환될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교재를 계속 봅니다. 자, 미결제 약정은 시장으로 유입 또는 유출되는 자금의 크기를 측정할 때 이용한다. 그래서 크기가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 그러면 현재 추세를 지속한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계속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 미결제 수량이 계속 늘어나면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올라갈 거로 처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추세가 지속될 거다. 근데 매도 수량이 계속 증가하면 떨어지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청산하지 않고 있으니까. 반면에 그 밑에 줄 중간에 크기가 감소하면 미결제 수량이 감소하면 이거 털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줄 끝에 추세가 반전됨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미결제 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제 꺾일 것이다. 그래서 투자할 때 이 미결제 약정의 추이를 잘 많이 봅니다. 거래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미결제 수량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미결제 수량하고 거래량하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거래량은 무조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누적시키는 거고요.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근데 미결제 수량은 좀 다릅니다. 이게 증가, 감소하는 것은요,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볼게요, 여러분. 매수자, 매도자가 시장에 들어올 때 다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규 매수자가, 신규 매도자가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면 증가합니다. 미결제 수량은 없었던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증가해요.
근데 둘 다 반대 매매하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반대 매매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감소하는 거예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은 신규고 한쪽이 기존에 갖고 있는 걸 청산하는 반대 매매다. 그러면은 불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주인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얘가 청산하는 걸 얘가 받는 거기 때문에 미결제 수량은 늘어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량은 누적되기 때문에 증가하지만 미결제 수량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거기를 한번 들여다보죠. 그 표를 봤더니 4일 동안의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첫째 날 자 거래자 A가 50개를 매수했고 그럼 거래자 B가 50개를 매도했다. 그러면 오늘 현재 거래량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한쪽 수량이란 말이에요. 50개. 이렇게 하고 미결제 수량도 50개가 생긴 거예요. 없었던 게 생겼잖아요. 자, 둘째 날 C하고 D가 30계약을 매수 매도했어요. 다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은 무조건 80개 늘어나고 미결제 수량도 늘어나야죠.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30개 추가해서 80개. 자, 이제 3번을 잘 봐요. 세 번째. 거래자 A가 20개를 매도했고 거래자 D도 20개를 매수했어요. 얘네들은 반대 매매한 거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 반대 매매는 매수 매도 다 털어내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거래량은 역시 20개 누적되죠. 100개가 되는데 미결제 수량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60개라고 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20개가 없어졌다. 네 번째. 거래자 C가 30개를 매도로 들어갔고 떨어지는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E가 미리 사놓은 30개 매수했다. 근데 한쪽은 반대 매매한 거고 한쪽은 신규로 들어온 거다. 그러면 거래는 30개 늘어나지만 미결제 수량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죠. 신규. 이렇게 되니까. 요거 계산 가능하시겠어요? 특히 미결제 약정 수량. 네.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